박규서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창덕궁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꼭 창덕궁에 이렇게 국한된 건 아니고 문화유산이란 과연 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문화유산 속에서 우리나라, 특히 서울, 한양, 도성, 서울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그리고 창덕궁은 진짜 세계 문화유산 속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 있는지, 끝에 가서 우리는 이 문화유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순서로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면은 보셨습니다. 창덕궁. 요 글씨체가 혹시 무슨 체인지? 새로운 글씨체. 창덕궁 훈체라고 있어요. 훈민정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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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에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 한글 문자라는 게 문화유산을 이렇게 좀 선조들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한테 물려주는데 매개 역할, 이런 게 문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계 문화유산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록 문화유산이 우리가 이제 상당히 세계적으로 위치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이 한글 글자, 문자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이 사진은 어딘지 아시는 분? 창덕궁. 그렇죠. 창덕궁 얘기입니다. 비원 좀 아니에요? 너 편하게 좀 앉아서 설명하겠습니다. 궁궐 중에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궁궐 중에서 유일하게 청기화로 돼 있는 창덕궁의 선정전입니다. 선정전. 이제 옆에 인정전이 있고, 인정전은 이제 정전이고, 그 옆에 편전으로 쓰던 집무실이죠. 왕의 집무실, 임금의 집무실인데 나중에는 시정당으로 바꾸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여튼 청기화 유일한 궁궐 중에서 청기화로 쓰여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문화유산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해보시죠. 문화유산 뭐 다들 생각하고 있듯이 그 선조들의 그 소중한 문화적인 가치랄까, 민족 사회, 인류 사회에서 닦아놓은 그런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세계문화유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이런 거를 특정 지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여기 쓰여 있습니다만 뭐 정신적인, 물질적인 각종 문화재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꼭 무슨 형체가 있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무형문화유산이 또 아래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돼서 그런 문화 양식을 포함한 것을 이제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는 그런 이 해설사라는 말 자체가, 해설이라는 게 무슨 뭐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무슨 해설사가 딱 마땅한 건 아닙니다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좀 그 관광객이든 일반인이 그 문화유산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 거고, 그래야만 그 문화유산을 진짜 제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제대로 알려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유홍준 교수가 말씀하시듯이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때는 뭐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 얘기는 원래 여기 저암 유한준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뭐 누가 읽으실 수 있나? 연장자인 우리 연장자가 한번 읽어보시죠. 나 연장. 이 한자를요? 한자. 뭐 어느 것만 눈이 안 좋아. 별로 좀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문화유산 해설사. 예, 그건 주인공이야.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그 위에 나온 건 좀 영어로는 이제 Cultural Heritage Commentator하고 그 아래 한자로 나온 거 비도 축야. 다 아는 글자잖아. 지즉위 지내. 예. 알면 즉 즉 진짜 사랑하게 되고, 즉위 진간. 사랑하게 되면 진짜 보이게 된다. 보이게 된. 그런데 이제 간즉
축지 2 보이게 돼서 여기서 이제 유한준이 얘기하는 건 이 수집하는 거거든. 미술품을 모아서 골동품을 모아서 그래서 보인 후에 모으는 것은 보인 후에 모으는 것은 비로축이 하라. 예전에 그냥 헛되이 모으는 거와는 다르다. 이게 사랑하고 알고 난 다음에 이게 뭔지를 알고서 자기가 수집을 해야 그거를 또 애정을 느끼게 되고 잘 보관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의 얘기인데 요걸 갖다가 이제 유홍준 교수는 거꾸로 얘기했죠.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처음에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문화에서는 보는 관점이 알고 사랑을 해라.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취지에서 그런 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문화유산 해설사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공부도 해보는 거고 이해를 하고 다른 문화유산을 접할 때 그런 자세를 좀 가지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유산 중에는 세계유산은 세 가지가 있어요. 좀 골라야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세계유산 유산이라는 세계유산이라는 게 하나 있고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거 무형문화유산 그렇게 흔히 통칭하는데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세 가지가 있고 그 세계유산 중에서 문화유산이 따로 있어요. 세계유산 중에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과 복합유산을 또 이렇게 나누거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세계문화유산 이렇게만 통칭해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나누면 세계유산 중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고 큰 카테고리는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이 있다. 네, 세계문화유산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14점 플러스 2라고 그랬잖아. 예, 우리의 문화유산 보면 종묘, 창덕궁, 개성 그 복합 유적지고 고구려, 고분군 요 두 개가 북쪽에 있는 거고 나머지 14개는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통칭하는 세계유산은 14점, 남한에 14점, 북한에 2점이 있는 거고. 지금 이런 게 뭐 전쟁이나 이런 걸로 파손됐을 때도 그러죠. 파손되면 좀 국제적으로 좀 복구도 지원도 해주고 그러죠. 그래도 그게 인정을 아니 인정은 계속 하는 거고 원래 남대문이 불타서 네. 없어져도 국보유로로 그대로 있듯이 그 다시 재건해도 있듯이 거기에 그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원래 했던 그게 중요하지. 그 부재가 다시 들어왔다 해서 유산이 취소되거나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테세우스의 배 같은 거. 어쨌든 그러니까 고비를 안 맞았으면 좋겠어. 그 시기에 그런 걸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좀 테세우스의 그게 더 강조를 하는 거지. 인류 무형문화유산 같은 거는 종묘, 제리야, 관광순례. 이 김장문화는 북한에도 등록돼 있고 남쪽으로도 등록되고 아리랑도 북쪽 아리랑, 남쪽 아리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 밑줄 그은 거 두 개는 북쪽에 있는 거, 나머지 20개는 남쪽에 있는 거. 그래서 22개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우리가 소장하고 있고요. 줄다리기가 무형문화재예요. 네, 줄다리기, 씨 이름, 농악 다 들어가 있어요. 되게 잘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이 세 가지가요. 그러면 다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네스코가 UN 환경, 과학, 교육, 교육, 과학, 문화. 요걸 다 포함한 오가니제이션이 세계 그 기구잖아요, 기구. 무형문화유산에 보면 종묘, 종묘제리야, 판소리, 강강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 영산제, 초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줄타기, 택견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걸 보유하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문화국가로서 뒤지지 않죠. 세계 문화유산이 14점 있는 것도 우리가 물론 이제 일본, 중국은 월등히 많아요. 중국이 최고 많고 중국, 스페인, 이태리 이런 데가 최고 많고 한 50 몇 개씩 되고 우리는 14점이니까 6, 7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열 몇 아니, 개. 영토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네. 그런 거죠. 로비를 잘했어. 그런 거고 여기 세계 기록유산 보면 기록유산은 우리가 보유국가 기록유산은 독일이 24점, 영국이 22점, 폴란드, 네덜란드가 17점, 대한민국이 16점. 그렇게 여기는 순서로 하면 5위, 세계 5위예요. 세계 5위. 이 기록유산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저런 훈민정음, 세계 왕조실, 조선 왕조실록, 난중일기, 5.18 기록물, 새마을운동 기록물 이런 건 기록물 그런 저게가 있어야 돼.
기록물, 현존하는 기록물. 그래서 그 5.18 기록물 그 저것도 들어가죠. KBS 무슨 그 네. 저기 이산가족 찾기 아. 기록물. 그것도 수만 점 그것도 요 최근인데도 그게 들어가요. 그것도 신청해서 들어갔어요.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거의 요게 대부분 들어가 있네요. 조선시대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록 여기서 보면 기록물에서 보면 일본을 앞지르죠. 세계 문화유산은 일본이 17점인가 돼가지고 걔네들이 많거든요. 걔네들은 그 교토 이쪽 옛날 고고 도시 가면 그 절 뭐 이런 게 금각사 하나씩 다 이게 저거로 또 돼 있어가지고 세계 문화유산이 엄청 많아요, 얘네들. 그리고 뭐 이런 거 잠재 목록 보면 뭐 한국의 갯벌 이런 것도 이제 잠재 애정 목록에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문화유산이 그렇다는 걸 이제 여기 쪽 안에 있네. 무예 도보 통지. 여기 북한은 하나가 있어요. 이 무예 도보 통지가 이 조선시대 그 무슨 이게 무술하는 거를 그림책으로 돼 있는 거거든. 그게 북한에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건이 우리의 소중한 기록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을 보셨으니까 이제 서울 한양 도성 궁궐의 도시라고 하는 서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양은 조선이 이제 창간한 게 1392년에 조선이 개성에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 개국을 선언하면서 창건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고려의 중심인 개성과는 다른 정치 색깔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고려는 이제 주로 불교 중심 국가였었는데 새로운 이념으로 유교 사상을 받아와 가지고 조선 개국 이념은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수도도 옮겨서 천도를 해서 새로운 국가, 비록 무슨 뭐 전쟁을 해서 또는 뭐 혁명을 해서 일으킨 건 아니지만 왕조에서 이씨 왕조로 성만 바꾸는 역성혁명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국가이고, 또 신진사대부가 주축이 된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 신진사대부가 주축이 된 그런 조선 개국의 그 자기들 그 통치 이념에 맞는 그런 색깔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수도를 옮기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수도를 어디로 옮길 건지를 좀 물색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무학대산이 뭐 정도전이니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서울에도 원래는 저기 아니라 뭐 이쪽 뭐 신촌 쪽 방향으로 뭐 해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 뭐 했다 해가지고 뭐 그런 거는 다 처치하고 해서 2년 만에 경복궁을 창건을 해서 2년 만에 짓고, 정도전이 경복궁의 모든 그 궁궐 전각의 현판을 다 그 유교 사상 음양오행에 맞춰가지고 다 이름 짓고 궁궐 짓고 신도시를 창건을 하고 2년 만에 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복궁이 그게 94년에 수도 서울로 온 게 이제 94년 10월 28일. 그래서 정도 600주년 뭐 이런 그 지난번에 행사도 하고 서울에서도 80몇 년도에 뭐 하고 그랬죠. 94년도에. 하여튼 뭐 조선이 개국 개창이 돼가지고 수도 서울을 2년 만에 옮겼다가 개성으로 이제 그 정종 때 개성으로 한 5, 6년간 다시 환도를 해서 가 있다가 태종 이방원이 다시 오면서 창덕궁을 2궁으로 세우고 그쪽으로 이제 다시 또 환도를 하죠. 물론 그 시기를 빼면 주로 이제 94년 이후로 서울은 수도 서울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양이라는 건 풍수 지리적인 그런 공간관과 유교적인 이념에 따라서 조성된 계획 도시였다. 요런 걸 보면 이제 외사산, 내사산 뭐 그 안에 사대문과 뭐 이런 걸 지었는데, 외사산이라 하면 뭐 북한산, 동쪽에는 뭐 용봉산, 남쪽에는 관악산, 그리고 서쪽에는
우리는 잘 지금 생각은 못하지만 덕양산이라 해서 행주산성이 있는 쪽에 그렇게 해서 그게 외사산이고 내사산은 북악산 바로 숙정문이 있는 북악산, 동쪽에는 낙산, 그 해화문이 있는 낙산, 남쪽에는 바로 이제 목멱산이라 해서 지금 남산, 그리고 오른쪽 서쪽에는 인왕산, 그건 내사산. 그 외사산 안에 내사산이 품고 있는데 이제 동쪽이 조금 지세가 약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그걸 보완해주고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대문 이름도 동쪽에는 흥인지문. 원래는 흥인문에서 지자를 갖다 붙인 게 동쪽이 좀 지세가 약해서 흥인지문이라고 짓고 또 그 글자도 4개로 지자도 하나 더 넣고 흥인지문. 남쪽에는 남대문은 숭례문은 관악산에 이 음양 오행으로 보면 관악산이 불기운이 있어서 이게 인이애지신 이게 이제 그 오행 사상을 가지고 흥인지문, 예? 의는 이제 돈이문, 동서남북이니까 돈이문에서 서대문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삼성병원 꼭 있는 거기가 돈이문. 얘가 이제 불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관악산도 불기운, 숭례문도 불기운에서 거기는 현판을 또 세로로 줬고 세로로 써서 그 관악산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이 남대문에서 막아라 그래가지고 옛날엔 불이 최고 무서웠어요. 이 궁궐이나 이런 전각에 지금 보면 다 불타가지고 몇 번씩 불타도 창덕궁도 3번째 막 재건하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다 대화제고 그 기운을 죽이려고 이제 세로로 안평대군이 썼다고 그러는데 세로로 숭례문이라고 써고 뭐 그런 이제 북대문은 이의 지로 가야 되는데 숙정문이라고 지금 쓰여 있거든요. 원래 정자하고 지자라고 지혜로울 지자하고 같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러고 또는 숙청문이라고 지금 옛날에는 또 말글청 거기가 기청제 지내야 된대요. 장마가 많이 오면 날씨 좀 맑아지게 해달라 해가지고 임금이 북대문을 열고 숙정문을 열고서 거기서 기청대도 지내고 거기가 음기가 세다고 그래서 그 문을 열어놓으면 장안의 여성들이 바람 난다고 그래서 항상 닫아놓고 뭐 이런 뭐 음양오행이나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아이러니하게 그 어디냐 창덕궁서부터 그 북대문 숙정문까지 가는 중간에 이제 와룡공원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북악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종묘의 등줄기 산인데 우리 이제 서울 한성 부사님께서 이제 와룡공원 지나서 숙정문 근처에서 또 비운의 인생을 마감하는 또 그런 것도 있고 판한성 부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이제 한양은 그런 거에 맞춰서 예를 들면 그 뒤 배산 임수 뒤에 북악산을 주산으로 모시고 앞에 한강이 흘러가는 아주 그래서 한강은 옛날에 또 교역의 수로였었잖아요. 저기 그 황해 서해에 있는 배들이 새우젓이 여기 마포나루까지 새우젓배가 오고 그래서 마포잖아요. 보고 배 타고 와가지고 물 교하고 그리고 이제 세금 걷는 게 예전에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남쪽에서 세금 내면 배로 해서 그 조역이 여기까지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배산 임수의 요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양을 그렇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애지까지가 그 문 4개 사대문이고 신은 보신각 그래서 인이애지 신 보신각이 그래서 가운데에 믿을 신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궐은 또 그 정중앙에 배치를 하고 그 앞에 이제 관청 지금 이제 전부종합청사 있듯이 양쪽에다가 2호의 병영공 6조 거리를 만들고 또 왼쪽 종로 쪽에는 종로 시전이라고 해서 이제 그 상가를 이제 만드는 거죠. 유홍준 교수가 이것도 얘기한 건데 그런데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궁궐이 지금 5대 서울에는 5대 궁궐이 있는데 등록된 궁궐은 제일 먼저 건립된 경복궁이 등록이 안 되고 창덕궁만 등록이 돼 있어요. 창덕궁, 경복궁, 창덕궁, 저기 창경궁,
여기 덕수궁, 경희궁 이렇게 5개가 이제 이거 뭐 건립 순서대로 그 5개가 5대 궁궐인데 다른 궁궐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창덕궁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유는 있는데 이 유홍준 교수가 아쉬워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 왕조의 모든 궁궐이 한 도시 안에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궁궐의 도시인데 이걸 묶어서 묶어서 등록하고 묶어서 보존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이렇게 신청해서 너무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교토 아까 얘기했던 교토 같은 데는 사찰의 도시예요. 여기는 막 절들이 엄청 여기 옆에 있는 이게 뭐 칼라라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금각사 이거 보면 금각사 앞에 호수에 비치는 그 황금빛 그 지붕 뭐 이런 게 좀 이런 걸 감탄을 하면서 아름다운 절 뭐 저렇게 평가를 하죠. 그런 절의 도시가 교토이고 여기 이제 소주 중국 소주에 가면 여기 정원의 도시라고 해서 정원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중국 수저우의 정원 4대 정원 하면 거기 졸정원과 유원과 창랑정 사자림 요거는 소주의 4대 정원이고 그래서 정원의 도시다 그렇게 평가하고 중국의 4대 명원 이름난 정원 중에서도 그 소주에 있는 2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저우의 졸정원하고 유원 이게 2개가 들어가고 베이징의 이화원은 여름 궁궐이라고 하는 여름 휴가 궁궐이죠. 베이징의 이화원, 하북 청더의 피서산장 뭐 이렇게 해서 4개가 중국의 4대 명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2개가 소주에 있는 거고 소주에도 그거 말고도 진짜 괜찮은 정원들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정원의 도시는 소주, 사찰의 도시는 교토, 궁궐의 도시는 서울.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궐을 지어요. 서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궁궐을 짓는데 여기 보면 짓는 원칙이 있어요. 궁궐 짓는 원칙이 뭐 좌묘우사 해가지고 왼쪽에는 묘를 두고 오른쪽에는 사직을 뒀다 그래서 왼쪽에 경복궁 위치에서 보면 동쪽 좌측에 항상 좌가 먼저예요. 좌가 일어나는 기운이 일어나는 일출하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좌묘 그쪽에 종묘 선조를 모시는 종묘를 두고 오른쪽에 사직공원 앞에 곡식신과 토지신한테 제사를 올리는 물론 뭐 제단밖에 없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유적은 없고 제단밖에 없지만 그 제단에서 그렇게 사직을 그렇게 우측에 두게 돼 있고 이 산문체계라는 건 궁궐은 뭐 중국 뭐 가면은 거기는 뭐 오문 체계도 있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주례에 따라서 보면 산문 체계를 유지를 하죠. 그래서 창덕궁도 보면 여기 도나문 거쳐서 선정문 거쳐서 인정문 거쳐서 인정장 바로 이제 들어가는 그렇게 3개의 산문 체계를 유지하게 궁궐은 짓는다. 그리고 궁궐이나 뭐 사찰에도 가면 항상 금천 냇물을 건너가게 돼 있는데 인위적이라도 경복궁은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 청계천으로 흘러가는 냇물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냇물을 건너서 절에서는 이승세계와 저승세계, 궁궐에서는 일반 영역과 뭐 신성한 임금님이 사시는 신성한 구역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상징적으로 금천을 졌죠. 예, 권례각사 이제 궁궐을 지으면 권례각사는 안에 두고 아까 6조 거리는 앞에 둔다고 그랬었죠. 거기 지도에서 보시면 권례각사 왼쪽 하단에 촘촘하게 여러 개 건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일종의 청와대 비서실이에요. 지금 같은 비서실. 지근거리에 임금을 보좌하는 뭐 규장각, 약방, 홍문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참모들 근무하는 근무처를 권례각사라고 합니다. 그 전조후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궁궐의 전면부에는 정치를 하는 영역, 조정 영역을 두고 후원 뒤쪽에는 공원을 두어가지고 그 궁궐에 한번 들어가면 이 양반들이 일반 뭐 바깥 세상에 거의 못 나오기 때문에 휴식과 사색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항상 궁궐 뒤쪽에는 후원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조 후원 또는 전조 흐침 앞이 이 전반부가 그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면 그 뒤쪽으로는 잠자고 숙소 전조 후침 이런 원칙에 의해서 궁궐을 항상 건립하게 돼 있고요. 중궁이라는 거는 이제 중전 넘어가 계신 궁궐의 제일 안쪽 아주 구중 궁궐이라고 하죠. 뭐 여러 개 거쳐서 제일 안쪽이 이제 중궁이고 동궁이라는 건 해가 떠오르는 항상 좌쪽 임금이 앉은 자리에서 왼쪽을 좌측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쪽에는 동궁을 두고 동궁은 이제 세자가 뭐 자거나 뭐 거기서 이제 지내는 곳을 동궁이라고 하죠. 동궁은 도대체 그 좌우를 항상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볼 때는 좌우를 임금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좌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이 무슨 뭐 전라 우수사, 전라 좌수사 뭐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전라 우수사라고 하면 우리가 지도 있는 쪽으로 보고서 지도의 전라도 여수나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전라 우수사가 이쪽이겠구나라고 하면 땡. 임금이 앉은 자리에서 보면 전라 우수사면 목포 쪽이 전라 우수사고 여수 쪽은 전라 좌수죠. 그래서 전라 좌수영, 좌수사 그게 여수에 있는 거잖아요. 전라 좌수영이. 그래서 그쪽이 왼쪽 좌수. 우리가 보는 거랑 반대인 거죠. 그렇죠. 임금이 앉은 자리에서 임금은 항상 북쪽을 뒤로 두고 남쪽을 보면서 좌총령 500호 이따가 지도를 거꾸로 봐야 되는데. 문무백관 있을 때도 왼쪽 먼저 왼쪽이 문관 좌의정이 먼저 영의정 다음에 좌의정 우의정 그러니까 항상 이런 우리가 지도 볼 때는 항상 우리 신하의 위치에서 지도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 항상 반대를 봐야 돼. 지구 번호를 왕의 위치에서 봐야 돼. 역사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위치가 이게 이제 돌아가시면 달라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조선왕궁 40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릴 수 있는데 돌아가시면 평소에는 임금이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이쪽이 먼저인데 돌아가시면 우측이 먼저예요. 그래서 왕궁이 삼연능 같은 게 있어요. 삼연능 봉분이 3개 있는 능 가면 그럼 누가 임금이겠다면 탁 그걸 알아놔야지. 어느 요 봉분이 있으면 어느 봉분이 임금일까? 제일 높은 봉분 아니에요? 예? 가운데 아닐까요? 가운데. 금방 이야기했는데 왼쪽 우측에. 앉으면 살아있을 때는 이쪽이 우선이지만 우측. 돌아가시면 우측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일 이쪽에 있는 거가 임금 봉분이고 그 다음에 제1정비 뭐 제2정비 헷갈리네요. 민간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이렇게? 민간도 그렇게 해요. 민간도 그 그렇게. 양반들 격식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 임금 위치에서 그냥 우측만 하면 돼. 무조건 우측으로. 사람들 또 그거 임금이 있는 위치에서 우측을 할 게 아니에요. 임금 살아있으면 동서가 만들어야 좌청령 되는 500과 항상 좌가 먼저지만 돌아가시면 반대로 바뀐다. 그게 좀 그런 거고. 자, 빨리빨리. 네. 자, 한옥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어디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우리 뭐. 그런데 한옥을 구분할 때는 지붕 가지고만 해요. 지붕 가지고. 그래서 팔짝지붕은 옆에서 보면 8팔자처럼 그 조금 화려한 집들. 사진 보면은 여기 정궁 있지? 요 아래 정궁. 요거 네. 보이죠? 네. 요렇게 돼 있는 게 팔짝지붕이에요. 옆에서 보면 8팔자처럼 돼 있는 치마처럼 여인의 치마꽃처럼 쫙 이렇게 화려하게 돼 있는 집을 팔짝지붕이라고 그래요. 팔짝지붕. 그리고 맛배지붕은 다 알죠. 맛배지붕은 그냥 요렇게만 돼 있는 거. 요렇게만 돼 있는 저기 무슨 애산 수덕사 대웅전 가면은 요렇게만 돼 있어요. 장중한 느낌. 우리 종묘 가면은 요렇게만 돼 있어요. 옆에 이게 없어. 옆에 천마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만 돼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 단순한 형태가 맛배지붕. 그리고 우진각 지붕은 요거 알 수 있나? 요거 보여? 돈이문. 네. 도나문에 이거는 여기는 여기 턱마루가 있어서 옆에서 보면 여기가 무슨 공간을 뚫던가 모양 무인이를 넣었는데 여기 사이에 그게 없어요. 그게 없이 그냥 꼭지점에서 직접 내려온 거. 이렇게 마주만 보는 걸 이런 건 맛배지붕이고 요렇게 여기 턱이 있어. 차이가 구멍이 있고 거기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무슨 글자 넣기도 하고 그런 턱이 있는 것은 이건 팔짝지붕, 요건 맛배지붕, 요건 우진각지붕, 요건 팔짝지붕.
팔짝지붕 다. 근데 이런 건 요 형태는 궁궐의 문은 다 저희 우진각 지붕이에요. 우진각 지붕. 그래서 그런 세 가지만 구분하면 알고 모임 지붕이라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뭐 별 형식이 없어요. 그냥 꼭지점에서 여러 개로 이렇게 여러 개로 용마루가 내려오는 것을 모임 지붕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로만 알면 돼. 한옥을 볼 때는 팔짝 지붕, 맞배 지붕, 우진각 지붕 그걸 보고 그건 지붕의 형태고 또 하나의 형태는 그 공포가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주심포 양식이냐, 다포 양식이냐, 다포계냐, 주심포 양식이냐 구분하는데 공포라는 건 뭐냐? 이 지붕에 있는 무게를 기둥 받쳐서 기둥을 받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둥이 있는 데마다 이 지붕 있는 것을 엮어주는 가구 부재를 공포라 그래, 공포. 그래서 그 공포가 기둥마다 하나씩 앉아 있으면 주심포. 기둥이 아니고 여기에 상량이 있고 여기에도 주심포가 있고 여기에도 공포가 있고 여기에 중간에도 공포가 있고 중간에도 공포가 있다. 그래서 공포가 여러 개다. 그래서 다포계. 그래서 다포계 양식과 주심포 양식이 크게 구분이 돼요. 지붕의 하중을 기둥으로 전달하는 공포를 어디에 두느냐, 몇 개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항상 어디 설명 보면 이 건물은 팔짝 지붕의 주심포 양식으로 그러면 이게 언제쯤 지은 거다 이런 게 대강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겹초마다 호초마다 뭐 이렇게 아주 그런 양식으로 한옥을 설명을 하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건 기본이니까 한옥 지붕하고 주심포 공포를 어디다 주느냐 주심포 다포 양식 그것만 알면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거 이제 팁인데 이 한옥의 격을 논할 때 흔히 전당 합각 재헌 누정 요 순서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으로 이름 붙인 거는 가장 큰 격이 큰 그래서 뭐 인정전 근정전 제일 큰 건물들은 전이라고 하고 당은 무슨 당 숭문당 뭐 문인당 뭐 이렇게 해서 궁궐에도 그거면 격이 조금 낮은 거 인정전보다는 조금 낮은 거 합이라는 걸 잘 모르는데 합이 있어요. 무슨 주합 무슨 합 궁궐이 가만 나오거든요. 그 합이라는 걸 그걸 모르더라도 우리가 각하 합하 전하 하잖아요. 전하는 임금한테 전하 당하라고는 안 쓰고 합하라고 해. 합하라고 고려 때는 연개소문한테 합하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전당 합각 각하 박정희한테 각하는 옛날 장성 이상은 각하라고 했었거든요. 전당 합각 그거 가지고 명칭을 그렇게 쓰기도 했다 보시면 되고 재헌 누정 무슨 재 뭐 있잖아요. 재헌 루정 뭐 이런 순서로 이건 건물.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나눠 있는 건가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건물. 그런데 이게 꼭 그냥 뭐 참고로 이게 무슨 어디 한옥 건물 가가지고 무슨 당이라고 썼다 그러면 이 정도 규모구나 이렇게 정도 하는 거지. 딱 거기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또. 예. 그래서 무슨 각이더라 뭐 숙문각 뭐 일신각이더라 그러면 그 정도 격이구나 그 정도만 이렇게 짐작을 할 수 미루어 짐작.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세계 문화유산인 창덕궁. 유일하게 창덕궁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그 창덕궁은 경복궁에서, 개성으로 환도를 했다가 다시 오면서 지었기 때문에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1405년 10월 20일 날 지어가지고 창덕궁을 이궁으로서 짓고서 다시 이제 입궁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경복궁은 법궁이라고 해서 정궁이에요, 정궁. 법궁은 우리나라 법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5개 중에 법궁이라는 건 뭐냐? 진짜 궁궐은 5개 중에 2개밖에 없는데 왜 2개냐? 조선의 법궁은 이게 다 부서져도 하여튼 경복궁이 법궁이야. 그 법궁 표시는 뭐냐면 근정전 앞에 가면 이 무쇠솥이 있어요. 산발 무슨 그거 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자 나오는 정. 그게 권력을 상징하는 거야. 정이 무쇠솥이. 그래서 그 무쇠솥이 있는 궁궐은 이 경복궁하고 덕수궁밖에 없어요. 왜 덕수궁이 있느냐면 덕수궁은 고종이 그 대한제국을 개창을 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라 해가지고 거기에는 이게 무쇠솥이 있어요.
그런데 창덕궁은 그렇게 250년 이상 전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복궁이 전궁으로 있기 때문에 조선의 전궁은 경복궁이기 때문에 창덕궁은 그 무쇠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분이 있어요. 다섯 개 중에. 실제로 무쇠솥에 밥을 해 먹어요? 상징. 상징. 아니 궁궐의 속에는 해설은 상징이야. 다 이게 왜 이럴까? 무슨 의미에서 그랬다. 그런 상징 표시의 상징. 청와대엔 없나요? 다 없지 그런 거. 요즘엔 그런 게 없지. 근데 왜 무쇠솥이 그런 걸 상징을 해요? 옛날 무슨 사만 5제 때인가 하여튼 중국에 옛날에 그 세 나라가 모여서 세 사람이 자기 부족이 모여서 참 나라를 개국을 했대. 그때 그래서 산발이 솥. 발이 있는 솥이야. 우리 같은 가마솥 이런 게 아니고 발 받쳐놓은 향로 같은 솥. 그게 그래서 정자가 밑에 이게 받침대가 있는 거예요. 받침대 의자 받침대처럼 정자 자체가 무쇠솥이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 거예요. 세 개 있는. 그래서 솥이 그걸 상징한다. 권력의 상징. 그 항우가 그 무쇠솥을 막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나와. 이 궁궐에 가가지고 가벼운가 보네. 아니 무거워. 힘이 센 거기도 하고 이게 무례한 거죠. 근데. 그걸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무례. 권력을 이게 권력에 원래는 이제 도전하는 옛날에는 거니까. 이 싸움을 하면은 신이 도와줘야 내가 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솥이 있으면 그게 이제 먹는 거랑 관련 있잖아요. 거기 밥을 해 먹진 않는데 그 먹는 거 관련이 있고 또 거기에 불을 피우기 때문에 거기 신이 깃든다 그래서 그거를 훼손하거나 이런 굉장히 무례한 옛날에. 나쁜 놈이네 하는 거. 그리고 솥에 기름을 끓여서 이렇게 그 무슨 살이라고 그러지? 뭐 그렇게 끓는 물에 뭐 넣어가지고 죽이는 그런 것도 있고 솥에 얽힌 역사가 많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 박자청 적어놓은 건 이 창덕궁 자체를 처음에 태종이 누구한테 시키냐면 박자청한테 시켰거든. 박자청이 지금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한 국토교통부 장관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2년 만에 후딱후딱 이 양반이 막 잘 만드는 거야. 말도 잘 듣고. 그래가지고 박자청이 히트를 치는데 나중에 재밌는 얘기는 이 궁궐에 어떻게 이렇게 삐딱한 이런 마당, 이 마당이 중요하거든. 이 마당은 진짜 국가적인 주요 의례를 하는 마당이 이게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조정이지만 사실은 그 조선의 임금들이 즉위하는 건 평상시에는 여기서 즉위를 못해요. 평상시 왜? 아버님 돌아가시면 내가 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상이 일어난 상태에서 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즉위식을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이 마당이 삐딱하니 여기서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반드시 펴라. 그래가지고 박자청이 만들다가 그 태종이 이방원이 가가지고 말도 안 된다. 그래 하옥시켜버려. 박자청을 하옥시켜버렸는데 얘는 그걸 굽히지 않아. 뜻을 굽히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태종도 인정을 하는 거지. 이게 지세에 따라서 지형 형편에 따라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에 맞게 포근이 안 치기 위해서 가장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나중에 인정하고 그게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지형을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고 지형에 맞게 자연스러운 지역에 맞게 짓고 그게 우리 조선 대한민국 사람들의 문화적인 정서가 담겨 있다. 그래가지고 요것만 세계 문화에 철학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아까 종묘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걸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짓고 또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서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요런 것들 또 요 축이 요거는 약간 서쪽으로 기울은 축인데 여기에 희정당이나 여기 대조전 가면 요건 요렇게 있잖아 각도가. 요건 서쪽을 보고 있잖아. 요건 약간 동남쪽을 보고 있는 남향인데 이거는 요거를 요렇게 안 치려고 그러면 요 산이 안 먹으니까 여기도 깎아내야 되고 안 먹으니까 요거는 요런 축으로 짓고 요건 요런 축으로 짓고. 왜냐면 저거 바꾸려면은 일이 그래서 커지거든. 아주 자연스럽게 일이 커지기 때문에 돈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박자청이 누구냐? 박자청이 옛날에는 하인에 쓰는데 박신혜? 혹시 박씨 박신혜 어디 박신혜? 박규성 하인에 썼는데 이제 그 자기 주군이 황희석이라고 이 사람이 조선 개국공신이야. 그래가지고 개국공신이 자기 하인을 데려다가 궁궐을 지키는 낭창으로 처음에 낭장으로 시켰는데 자기는 책임을 완수를 해. 그런데 이성계의 이복 동생이 어느 날 자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임금이 허락 없으면 궁궐 못 들어갑니다. 딱 거부를 한 거지.
난 마 누구다, 나 왕의 누구다, 임금의 이복 동생이다. 안 됩니다. 허락 없으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발길질로 무참히 구타를 당해. 그런데 나중에 이성계가 그걸 알고서 미안하잖아. 미안해가지고 뭐 이제 하사하고 직을 또 하나 줘. 직을 주는데 그거는 궁궐 안을 경비하는 이놈이 바른 소리를 하고 제대로 돼 있네. 그래서 궁궐 안에 지키는 수위 군사로 또 이제 진급을 시켜주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놈이 진짜 심지를 굽히지 않고 똑똑하다라는 걸 이방원이 알고서 이제 이방원이 그런 걸 맡기는 거야. 그런데 성균관의 문묘도 2개월 만에 짓고 경예루도 짓고 이 양반이 다져. 박자청이가 그걸 지휘 감독을 2개월 만 지금 뚝딱뚝딱 건설의 시초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2개월 만에. 근데 2개월 만인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다 개보선 한 거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로서는 기똥찬 놈이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짓다가 아까 한성 부사 이것까지 해. 서울시장까지 해. 하인이 서울시장까지 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엄청난 엄청난 이게 거의 장영실급이야. 박자청이. 그래서 역사에서 장영실만 아는데 박자청을 알면 좀 이제 역사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지. 박씨야, 박씨. 너무 자 다음 봅시다. 이제 창덕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도남문입니다. 도남문. 아까 뭐 대강 설명을 드렸는데 창덕궁의 정문은 도남문이고 경복궁은 광화문, 창경궁은 홍화문, 덕수궁은 대안문. 대안문 있죠, 서울시청 앞에. 덕수궁. 원래 거기도 궁궐이 경운궁에 있었어요. 덕수궁도. 근데 나중에 고종이 거기서 임하하면서 순종이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제 이름을 덕수로 바꿨어요. 경운궁은. 대안문. 그리고 흥화문은 여기 경희궁 있는 세문안길. 그게 경희궁. 흥화문이고. 권례각사 아까 설명해드렸죠. 규장각, 검서청, 홍문관, 뭐 내의원, 임시 이제 뭐 병원도 있었던 거죠. 이 뭐 규장각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뭐 도서관 역할을 했던 데고, 검서청, 뭐 홍문관은 저런 정무특보들이 이제 뭐 국정에 관해서 단언도 하고 진언도 하고 하는 사람들, 홍문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근무도, 여기 숙직도 쓰고 그러죠. 임금은 24시간 계신 거니까. 숙직 써가지고 뭐. 여기 뭐, 거기 보면 뭐, 내각, 복무당, 대유제, 소유제, 뭐. 그런데 그런 규장각이 나중에는 그 비원 쪽으로 갔다가, 조선 정리를 하면서, 그 도서들은 대부분 다 경성제국대학. 지금 서울대가 규장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로 다 장서를 옮기게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뒤쪽에 가면 선원전이 있어요. 선원전은 임금, 선왕들의 영정을 모신 선원전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부모님이 보고 싶다라든가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가서 뭐, 엎드려 울기도 하고 하는 데는. 구선원전이 있고, 저쪽 뒤쪽에 이제 신선원전을 또 만들긴 하는데, 거기는 뭐, 선원전은 그런 역할을 한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금천교는 원래 이제 금천이란 말 자체가 금할금자의 내천. 그래서 이 삿된 기운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금천의 개념으로서 금천이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창덕궁의 금천, 금하는 내의 다리, 금천교는 여기 아름다울 금자, 비단 금자를 썼잖아요. 그런 금천교라는 거고, 경복궁의 금천교는 영제교, 특별히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영제교. 그리고 창경궁의 금천교는 옥천교, 옥 같은 물이 흐른다 해서 옥천교. 그리고 여기 덕수궁에 지금은 거의 흔적 찾기가 어려워요. 덕수궁에도 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흔적 찾기가 어려운데 있긴 있어요. 거기도 다리를 그냥 금천교라 했는데, 그때 금천교는 쇠금자를 써가지고 금천교라고 했고, 저기 이제 경희궁에도 금천교가 흔적이 있어요. 거기 세문안교회 옆에 그쪽에 가면 흔적은 있는데 물은 전혀 안 흐릅니다. 그런 게 있었고, 아까 이제 궁궐을 질 때 삼문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남문 들어가면 그 다음 중문이 진선문이에요. 창덕궁의 경우는 진선문이 있는 거고, 그 진선문에는 여기서는 이제 무슨
예전에는 거기다가 신문고를 설치했다고 그래요. 신문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와서 두드리면 뭐 궁궐 안에서 나와서 뭐 그걸 호소를 들어주고 뭐 이런 걸로 알잖아요. 신문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실은 못 들어간 거예요. 도남문 안에를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조금 뭐 과장된 표현이죠. 누가 와서 두들겨요? 실제 두들긴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두들긴 사람은 있죠. 이제 뭐 대부분 양반들이나 뭐 들락달락 거리는 사람 중에 누가 했었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신문고를 두드려서 하는 거는 거의 없었고, 일반인들이 그거를 뭐라 보더라? 임금이나 고위 관료가 지나갈 때 행차할 때 나가서 뭐 징을 두드리고 나가서 이 죽기를 각오하고 징을 읍수하는 그거를 뭐라고 해요. 뭐 외자인데 그런 거는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 실제도 해결을 해주고 그런 거는 있었다는데, 여기는 신문고가 진선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진선문 안쪽에 아까 사다리꼴의 마당에 호위청, 호위무사들이 있는 상서원, 내병조 뭐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인정전으로 들어가는 인정문이 있고, 반대쪽으로 어차고로 들어가는 숙장문이 있고, 그런 문이 있는 게 아까 사다리꼴 형태의 마당이 되는 거예요. 진선문 안쪽에. 그 아까 도남문 설명에다가 이걸 빠뜨렸는데, 도남문에는 그 옛날에 그 막루에 종과 북을 설치해가지고 시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행금지 시간이 되면 종을 치고, 이제 새벽이 되면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 북을 쳤다. 그래서 그거를 그 도남문 막루에다가 달아놓고 했다고 그러죠. 몇 번씩 쳤을까요? 그런 게 이제 뭐 종을 칠 때는 통행금지 시작할 때는 28번을 치고, 새벽이 밝았다 할 때는 33번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3번 치잖아요. 예, 보신각 새벽에 울릴 때 그래서 33번을 치는 겁니다. 그게 뭐 그거 아닌가요? 그거랑도 관련 있지 않나요? 독립선언한 사람의 수. 아, 그거는 그걸 맞췄는지는 모르겠고. 그거랑은 관련이 지금 있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3땡을 좋아해요. 그 경복궁을 나중에 짓고 이제 경복궁 뭐 찬가를 짓는데 거기에 보면 그 노래 가사 말에 그게 나와요. 경복궁 타령 보면은 뭐라 그러지? 뭐가 시작하지? 새날이 밝았는데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새해 버가가 밝았네. 에헤이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정확히 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인정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전에 이제 창덕궁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건물이고, 여기는 평소에 거의 안 씁니다. 평소에 안 쓰고 조회할 때 조회를 뭐 한 달에 2번 정도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초 뭐 중간 뭐 해가지고 조회 그 문무백관들이 다 거느린 상태에서 조회할 때 쓰든가, 외국의 사신이나 경축할 뭐 결혼을 한다거나 축하할 뭐 이런 때만 여기서 쓰고, 재밌는 게 이제 뭐 여기 뭐 할 얘기 많은데, 이 박석 깔았던 거에, 박석은 경복궁에 가면 박석이 울퉁불퉁하잖아요. 이게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깎이지가 않았었거든. 옛날에는 여기도 그렇게 설치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제가 그거를 이 조선 궁궐을 말살시키려고 박석을 다 걷어내고 여기다가 나무를 심고 정원처럼 갖고 나와 그랬어요. 다 없애버리고. 그랬다가 이게 다시 복원하면서 깎인 박석이 바뀐 거예요. 깎인 박석이 바뀐 거고, 팁을 하나 주면, 경복궁이나 이런 뭐 창덕궁 가면 양쪽에 풍계석이 쭉 있잖아요. 이 풍계석은 원래 이 궁궐을 창건한 때는 풍계석이 없었어요. 풍계석이 없었고, 이 조종 신하들이 질서가 문란하다 그래가지고 정조 때 풍계석을 처음 설치했어요. 그래서 혹시 사극을 보거나 영화를 볼 때 궁궐에서 무슨 뭐 행사하는 거 이런 거 찍잖아요, 영화. 그런데 거기에 뭐 세종대왕 뭐 행사하는데 풍계석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고증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정조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사극 찍을 때 진짜 가가지고 사극 찍을 때는 거기 안내판을 헝겊으로 가려놓고, 그리고 풍계석 같은 것도 가려놓고 카메라 안 잡히게, 또는 잡혔으면 요 그래픽에는 지워버리고, 그래서 제대로 그런 거를 여기 그림만 보면 참고를 할 수 있고, 요 그림 보면 재밌는 거 하나 또, 여기 보면 오약꽃 문양 5개가 박혀 있어요. 인정문에도 3개가 박혀 있고, 요게 이제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고종에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약꽃 상징. 여기 용마루에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일본 금각사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일본식에는. 그래서 이게 일제가 우리를 쥐어 누르기 위한 표시지 이게 무슨 대한제국의 상징 마크냐 뭐 이런 논란은 있어요. 논란. 그 황실 문양이다 그래가지고 논란은 있어. 그래서 이 어차에도 옆에 금으로 된 뭐 오약꽃 무늬를 달고 다니고 나중에는 그 황제 고종 황제가 뭐 어디 움직일 때마다 막 그게 항상 따라다니긴 하는데 이게 일본 놈들이 이 왕가 하나의 귀족 가문으로서 나라를 한 거지 이게 어느 국가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 왕과 귀족 문양을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저런 양식은 우리의 전통 한옥 양식은 아니다. 예, 저런 거 들어가 용마루에 저런 거 들어가 있는 건. 그래서 가서 직접 보면 그런 거 이제 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 주면 좀 뭘 안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선정전은 사실은 이제 평소에 집무실이에요. 선정전이라는 게 아까 그 제일 표지에 겉장에 나왔던 그 청규화로 된 선정전이 초기에는 거기가 집무실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님 뭐 어마마마 아니면 선조가 돌아가시면 그 임금의 빈소를 차린다거나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당 기간 지나서 종묘에다가 위패를 안치요. 이제 장례를 지내면 그 시신은 무덤에 계시지만 혼백은 살아있다 해서 그거를 신주로 적어오잖아요. 고 누구 해가지고 그게 혼이 오는 거예요. 혼은 오는 건데 혼을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이게 종묘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개할해야 불천이라 해서 자손 만대 계속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 혼한테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거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장례 지내고 오면 여기다가 편전에다가 모셨던 거예요. 그래서 빈소로 쓸 때는 빈전이라고 했고 원래는 편전이지만 그 혼백을 모신 집이다 그래서 혼전으로 나중에 사용돼 가지고 그러면 집무 공간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집무 공간을 희정당으로 옮기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희정당 쪽으로 갑니다. 창덕궁과 후원. 희정당은 원래는 여기가 침전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인정전과 선정전이 치조의 공간, 정치를 하는 공간이었었다면 여기 희정당과 대조전, 여기는 희정당은 임금의 침소, 대조전은 왕비의 침소, 뭐 이렇게 원래는 지어졌던 거예요. 최초에는. 그런데 나중에 뭐 혼전으로 쓰고 빈전으로 쓰면서 선정전의 역할을 희정당에서 했던 거죠. 희정당이 예전에 처음에 만들 때는 지금 같은 그런 T자 형태 이런 집도 아니었었고 이 T자 형태라는 거는 나중에 이 희정당 나중에도 이게 1917년도 일제강점기에 또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 창덕궁이 다 불타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강령전을 띄워와가지고 경복궁에 있는 강령전을 헐어와서 여기다 지었어요. 그런데 강령전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한옥은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없어. 남행각이라고 하는데 남행각처럼 이렇게 나온 데가 없어. 이건 왜 그랬냐면 고종이 어차를 차 타고 다니니까 이 한옥에 그런 차 내리는 현관문 역할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이한 형태. 디커널 같은 거. 그렇지. 이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하여튼 그런 거예요. 차가 들어 그렇지 비하면 뭐 내려가지고 이제 하려고 이제 특이한 형태로 만들어진 거지. 요새 다 이렇게 공공선 앞에 이렇게 지금은 현대 양식은 다 그렇지. 그런데 한옥에는 뭐 그런 게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없어. 폐차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예요. 찾아볼 데가 없는 거지. 차가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희정당도 예전에 이제 뒤에 가면 있겠지만 희정당이 침소라는 걸 뭐로 알 수 있냐면 희정당에 용마루가 없어요. 용마루 대조전이나 희정당은 용마루가 없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옮겨오면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 용마루도 만들어 놓고.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복궁에 강년전 갔다가 부서졌다 이런데. 이게 다 대한제국 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거는 1920년도에 졌어요. 20년도에. 17년도에 화재가 일어나서 1920년 일제강점기에. 그때 지은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아니었었다니까. 그 터에다가 다시 졌는데 옛날에는 희정당 옆에도 연못이 있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일본애들이 다 길을 끄든다고. 다 바꿔버린 거예요. 저런 거 문양 집어넣고 뭐 다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저를 다 파내고 세종도 다 뽑아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국은인 상품 하나 보다. 이게 문화유산 이렇게 토론하고 항상 해설할 때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원래대로 다 복원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최종 그 수정된 대로 흔적을 그대로 좀 남겨놓고서 이런 아픈 역사도 보여주는 게 낫느냐? 그게 나은 거냐? 그런 논란은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서 원래 똑같이 복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옛날 골동품 같은 거 하나가 어디 발굴됐다 그러면 그 깨끗이 닦아서 원래대로 아니면 그 금박이 벗겨진 불상이다 그러면 금박 칠하는 게 맞는가? 그런 논란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국보 같은 거는 손 안 대죠. 벗겨진 대로, 벗겨지면 벗겨진 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논란은 있어요. 그런 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 빈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은 카페로 쓰고 있어요. 카페. 궁궐의 건물, 옛날에 엄청 중요한 건물이 있었거든. 당상관, 당하관들이 이 궁궐 안에 뭐 하러 와서 대기실, 거기서 회의도 하고 간단한 직무도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빈청이라는 공간이었었는데 거기를 옛날에 그 일제 강점기에 거기서 차 전시해놓고 차 가마나 차, 이 어차, 자동차 전시해놓고 그런 거 쓰다가 최근에는 임대를 줘가지고 카페로 만들어가지고 휴게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건 국보 이거 세계 문화유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소리가 많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문화재청이 말을 안 듣는데 이걸 아무래도 그 누구랑 수익이 좀 뭐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국민청원 예, 그건 조만간에 좀 정도가 되겠죠. 예, 그 뒤편에 가면 이제 대조전, 그 두 번째 그림 있잖아요. 대조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붕에 그런 용마루가 조금 아까 봤던 용마루가 없는 거, 무량각이라고 그러는데 용마루가 없는. 용마루는 왜 없느냐? 임금이 주무시는데 임금과 왕비가 주무시는데 용마루는 용이잖아. 천하에 용이 한 마리 있어야지 그 위에서 다른 용이 짓누르면 안 된다 그래서 용마루가 없는 무량각으로 져요. 그래서 궁궐에 가가지고 용마루가 없다 그러면 거기는 주무시는 데구나, 침전이구나. 그래서 여기 아까 강령전에서 헐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그런데 여기 용마루가 다시 생겨버렸잖아요. 예, 희정당을 강령전에서 강령전이 경복궁의 임금 침소고 교태전이 경복궁의 왕비 침소거든. 그래서 그거 두 건물은 용마루가 없어요. 경복궁에 가지고. 아니 희정당 대조전에서 각각 하면 후사는 언제 만들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합방하는 방도 따로 있고 거기 상궁들이 상궁들 방이 쭉 있는 가운데 방에서 합궁을 하게 돼 길이를 잡아서 합궁하고 나중에 희정당에서 안 자고 대조전에서 같이 자요 거기서 왕비방 그런데 왕비방은 따로 있어. 그래서 왕비하고 항상 그렇게 360일 같이 자는 게 아니라 여기 상궁 어디 방도 이렇게 좀 순례도 하고 그리고 자기 방에서 저 127번 불려라 해가지고 방이 많아서 방방곡곡이란 말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창경궁에 가면 궁궐이 용마루 없는 궁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통명전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면 재밌는 얘기가 영조대왕이 65세 때인가 13살 14살 된 누구냐 나중에 정조와 노론이잖아. 정조와 대치되는 나중에 수렴청정하고 했던 김씨 경순 김씨인가 그 김씨를 간택하는 그래서 새 처자를 놓고서 간택하는데 방석에다가 아버님 이름 써놓고 앉으라고 했는데 둘은 앉는데 하나는 안 앉더라. 그래서 너는 왜 안 앉느냐 그랬더니 감히 아버님 함자를 깔고서 제가 앉을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해서 똘똘하다 해서 경순 김씨인가 충남 서산 서산이거든. 그 노론에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이 양반은 영조는 60세가 65세가 됐는데 13살 14살이 이제 세 번째 부인인가? 부인으로 이제 빈으로 들어온 거야. 임금이 왕비가 돌아가시고. 글씨를 읽을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뒤에 이제 오래 사신 거 아니야. 근데 정조가 나중에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또 이제 아기를 낳는데 걔가 되게 어리잖아. 어릴 때 어머니 할머니지. 정조 입장에서 보면 할머니지. 영조의 후처니까. 그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정조가 구상했던 신도시, 여기는 이제 소론이잖아. 소론이고 개혁정치를 하고 화성도 짓고 신도시를 만드는 거 아니야. 그 개혁정치를 일거에 다 없애버리고 다시 노론 정치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외척 세력이 안동 김씨들, 그게 김씨거든. 안동 김씨들이 다시 발언을 하고, 거기서 저런 거 나오는 거야. 영화에, 무슨 김씨요? 아니. 안동 김씨를 거기, 하여튼. 그런 외척 세력에 나중에 이제 외척의 발호를 일어나게 하는 정조의 꿈이 그대로 실현됐으면 훨씬 더 조선 후기가 안정되고 개혁적인 정책을 했었을 텐데 라는 이제 역사의 과정은 없지만 그런 것도 있죠. 그 통명전 나오다가 그랬고 함령전, 회상전 이런 게 다 침수라는 거. 그리고 경운각, 함원전, 성정각은 옆에 동궁 옆에 있는 왕이 신하들과 경연을 벌리던 그런 궁궐입니다. 동궁은 이제 세자가 있는 쪽이고요. 그 옆에 낙선제 구간이 있어요. 낙선제가 참 괜찮은 전각인데, 낙선제는 이제 세 개로 이루어졌죠. 낙선제가 헌종인가요? 헌종의 서제였었고, 서제로 했는데, 거기는 하여튼, 네. 일반 민가처럼 단척을 하지 않고 소박하게 짓고, 임금이 거기서 주로 책도 보고, 소박한 헌종의 인품을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좀, 평가를 하는 곳입니다. 낙선제, 석복호는 경빈, 나중에 들어왔던 경빈을 사랑해서 지어주고서, 경빈이 거기서 살던 데고, 수강제는 역사가 있는 데인데, 이제 왕후요? 왕후를 모시던, 순정효 왕후가, 낙선제, 수강제에서 오랫동안 사셨죠. 그래서, 최근에는 영친왕의 부인인 이방자 여사도 거기서 이제 사셨었고, 1980, 90 몇 년도까지 사셨죠. 그런데 하여튼, 그 낙선제 구역까지가 이제 창덕궁으로 포함이 되고, 관람을 할 때 보면 창덕궁 관람은 거기까지, 그리고 후원 관람은 별도, 창경궁 관람 별도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요. 그런데 창덕궁 영역을 볼 때는 후원까지 포함되어 있거든. 후원이 진짜 중요한데요. 얘가 이제 임금과 왕실, 왕족들만 즐길 수 있는 비원이라고 별칭을 가지고 있는 후원 영역을 가면, 이제 부용지라고 해서 연못 하나에 연못 주변으로 건물들이 이제 정자들이 여러 개들이 있는데, 첫 번째 만나는 연못이 부용지. 부용지는 우리나라 연못의 기본은 여기 천원지방이라고 했듯이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지방, 땅은 네모나다. 그래가지고 연못은 사방으로 네모지게 짓고 가운데 꼭 동그란 섬을 두는 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정원 건립 방식입니다. 천원지방 형식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여기가 부용지라는, 부용 자체라는 말이 연꽃을 얘기하는 건데, 부용지라고 이름 지었고, 여러 서적에도 보면 연꽃 예찬을 많이 하는데, 연꽃이 어느 때부터인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그게 일제 때부터 그랬다고 그러는데, 연꽃은 불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를 상징하면 불교를 숭유 억불 정책을 하던 조선이 창립하면서 왜 거기다가 연꽃을 심고 했겠느냐고. 그게 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순박한 이미지를 불교가 가져갔던 것 뿐이지, 연꽃이 꼭 불교하고 오염되지 않는. 진짜 오염된 물 속에서도 순박한 꽃을 피우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는 꽃인데, 그걸 다 걷어냈다는 거 아니야. 이거를 연꽃이 불교를 상징한다고 해서 다 걷어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조선에 처음 있을 때부터도 이름도 이렇게 적고, 연꽃이 많이 있었던 건데, 역사적으로 봐도 그건 다시 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주함도 아까 규장각이, 또 권례각사에 있던 규장각이 여기로 옮겨와가지고 주함루에서 2층짜리 루잖아, 주함 루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영화당 춘당대 있는, 이제 춘당대에서는
그 임금님이 참여하는 과거 시험도 치르고 그 춘당대 옆에 마당이 있어가지고 마당에서 그 일반인들이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갈 때만 거기를 한번 시험을 원래 여기서 보는 건 아니고 그 임금님이 임모한 상태에서 보는 과거 시험 그 무슨 뭐 특별한 경우에만 예, 한두 번씩 그럴 때 이제 일반인들이 거기 가는 거는 이제 막 뭐라 해야 되나 엄청난 어떻게 가문의 영광 뭐 그런 걸 한 거죠. 그런 역사적인 게 있는 거고요. 가면 또 뭐 돌로 깎아가지고 불로문이라고 쓴 불로문을 지나면 애련지가 있어요. 여기도 연꽃을 사랑하는 그런 연못이다네. 못이 지금 하나 둘 세 개째. 연경당은 거기 무슨 연회를 베푸는 일반 양반집처럼 지었는데 일반 양반집은 보통은 이제 나중에 제한을 해가지고 99칸 이내로 졌는데 연경당은 일반 민가처럼 짓긴 했지만 120칸 정도로 좀 크게 져가지고 외국 사신도 여기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했던데 존독지라고 이제 거기도 연못이 있는데 존독지에는 그 뭐 표무사 존독정 같은 데는 이 기와 자체가 겹겸하여서 육각 정자 조금 특이한 정자 표무사는 부채꼴처럼 돼 있는 그런 정자 뭐 청무정 여기 아래 보면 청의정 같은 데는 유일하게 남은 초가집 정자 궁궐 안에 유일하게 남은 초가집 정자 이런 하나하나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임금들은 그 안에 논도 있어가지고 논에서 직접 모내기를 해요. 모내기를 하고 그거를 베서 밥도 하고 뭐 술도 만들어 담가서 하사도 두고 그래서 이 논도 있었고 그거로 초가를 지어서 이 농민들의 그 애환을 직접 몸소 체험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흉내를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또 무슨 뭐 이항기 타고 트랙터 타고 막 이런 거 하고 그걸 왕 흉내를 낸 거지 지금. 그 위에서도 열심히 하잖아요. 정은이도 열심히. 그러고서 이제 그 관람 제일 아까 얘기했던 구선원전이 있었는데 선원전도 이거 일제 강점기에 신선원전을 하나 지어가지고 저쪽 뒤쪽에다가 옮겨가지고 그 와룡공원 가기 직전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그게 이 종묘 창덕궁 언덕을 지나서 이게 응봉자락인데 북악산에 내려오는 응봉줄기인데 그쪽에 이제 와룡공원 거쳐서 북악산으로 그 맥이 연결되는 거죠 지맥이. 그래서 창덕궁 순례는 이거로 끝납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고 사랑을 하십시오 문화유산에 알면 보입니다.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여튼 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이런저런 좀 지식을 좀 키워서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겉면만 보는 것보다는 거기에 담겨있는 역사랄까 상징하는 상징 이미지가 뭔지 뭐 에피소드가 뭔지 또 과학적으로 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보면 보이는 것은 진짜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값어치 있게 느껴지고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겁니다. 그렇게 다 같이 이런 계기로 해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